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부분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록 구조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 이더리움의 블록 구조입니다. 우리가 맨 그 처음에 했던 비트코인의 그 블록하고 구조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더리움을 그 비탈릭 뷰트린이 만들면서 조금 개선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록, 전체 블록 구조로 보면 비트코인 블록보다 오히려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블록 헤더는 조금 더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블록 헤더가 있고, 여기 메인 바디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엉클 블록이 있습니다. 엉클 블록은, 조금 이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잭션이 쭉 있어요. 그런데 큰 차이점은 우리가 비트코인 블록에서는 모든 정보가 블록 내에 다 기록되는 데에 비해서 이더리움의 경우는 여기는 주로 주소만 적혀 있고 실제 데이터는 그 주소가 가리키는 데 따라가면 거기에 저장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좀 다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에는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데이터가 있는 곳을 찾아갈 수 있는 계정 주소 등만 여기서 블록에 저장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더리움 블록 헤더는 비트코인보다 복잡하다. 15개의 필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에서는 블록 헤더가 80바이트로 구성됐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500바이트 이상 정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블록 헤더는 6개의 필드로 구성이 되고 80바이트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엉클 블록이라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 아머 블록하고 같은 말인데 이제 아머라는 게 영어권에서 삼촌하고 그 남자 쪽은 삼촌이고 여자 쪽은 고모인데 그걸 다 합쳐서 아머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같은 말인데 보통 아머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보통 엉클 블록이라고 그래요. 엉클 블록은 이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5초마다 한 번씩 그 블록이 생성돼서 이제 블록체인이 연결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이 굉장히 빨리 생성되는 거죠. 우리가 비트코인에서는 대략 10분에 블록이 한 개씩 생성되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15초마다 블록이 하나씩 생성되는데 지역에 따라서 다른 블록이 생성될 수 있는 거죠. 그 통신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그 미국 지역에서 생성되는 거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생성되는 게 서로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포크가 자꾸 생겨요. 체인이 하나가 아니고 체인이 2개씩, 3개씩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게 이제 페어런트가 같으면 이제 그 페어런트에 이어서 붙이되는데 페어런트가 같은 블록이 동시에 양쪽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에서 그걸 블록체인 장부를 만들 때는 이렇게 가지를 쳐야 돼요. 어느 게 이제 앞으로 살아남을지 몰라. 그랬을 때 이게 동시에 채굴이 돼서 포크를 형성하였으나 길이에 밀려서 폐기된 오픈 블록에 대해 블록 리워드를 지급하기 위한 블록이다. 그러니까 그 포크가 이렇게 형성돼서 가지가 이렇게 쳐지면 그 중에 하나만 살아남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결국 죽게 되는데 일단 블록을 이어붙이게 되면 거기에 대한 블록 리워드를 받아요. 채굴한 사람이. 그런데 이게 폐기 처분되면 다시 내가 받았던 거를 다시 반납을 해야 돼. 그러면 결국은 채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더리움 이거 채굴해봐야 이게 돈이 됐다가 다시 사라질 가능성이 많네. 이러면 그 채굴을 하려는 모티베이션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이 그 블록체인은 결국 장부고 이 장부는 누군가 계속 채굴해서 붙여줘야지만이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채굴해서 붙인 블록이 자꾸 이렇게 떨어져서 내가 받은 돈을 계속 반납해야 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내가 이어붙여서 이렇게 폐기되더라도 그 내가 받은 돈의 일부를 내가 가질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이게 엉클 블록이라. 이게 그러니까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는 없는 컨셉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픈 블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이렇게 두 가지 또 세 가지로 이렇게 형성됐다가 이게 가지가 떨어지면 결국 이게 한 개만 따로 남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오픈 블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6th 제너레이션까지만 유효하다. 그러니까 6개, 그 자기 아래에 6개까지 있을 때까지만 유효하다. 그래서 6 children 후에는 폐기가 되는 겁니다. 폐기가 되면서 이때 블록 높이에 따라서 원래 블록 리어드의 8분의 1에서 8분의 7까지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이건 결국은 채굴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블록은 세 개의 먹걸 추리 데이터에 저장한다 그런 얘기인데, 세 개가 뭐냐면 스테이트하고 트랜잭션 리시트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블록에서는 한 개의 먹걸 추리만 한다고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을 다시 쭉 이렇게 해싱을 해서 결국은 하나의 256비트 그 넘버만 바이너리 넘버만 저장을 블록 헤드에 하는데, 이더리움 블록에서는 그런 게 세 개가 있다는 겁니다. 상태하고 트랜잭션하고 리시트. 그래서 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경에 블록의 가스 리미터는 800만 가스로 제한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는 블록 하나의 사이즈를 처음에는 1메가바이트, 그래서 지금은 2메가바이트인데 그거를 제한을 했습니다. 블록 하나가 너무 커지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가스라는 걸 써서 그러니까 모든 트랜잭션에 우리가 블록체인에서는 그 피를 우리가 유저가 갖다 붙이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가스라는 걸 갖다 붙여요. 그러면 그 가스를 다 합친 한 블록에 들어있는 트랜잭션에 모든 가스를 합친 것이 800만 가스를 넘어서지 않게 한다. 그러면 결국 블록 하나의 사이즈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블록은 1메가바이트를 직접 제한한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게 블록 요거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입니다. 블록 N에 블록 헤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 자체의 구조는 심플한데 블록 헤드는 이렇게 이게 15개의 필드로 구성되어서 좀 여러 가지 프리비어스 해시, 그 이전 블록이 뭐였는지 그런 정보가 들어가야 되고, 난스, 타임스페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스테이트 루트, 트랜잭션 루트, 리시트 루트가 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비트코인에서는 이 트랜잭션 루트 하나만 있는 겁니다. 그런 여기서는 이거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트 루트는 요거를 따라가면 다시 여기에 난스, 밸런스, 코드 해시, 스토리지 루트에서 이 정보들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현재 그 계좌의 잔고는 얼마인지 이런 정보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블록이 이렇게 이어 붙여질 때마다 이 데이터들이 상태가 자꾸 변하는 겁니다. 반면에 트랜잭션 루트나 리시트 루트라는 것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없는 컨셉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코드를 생성해서 뭔가를 실행을 하기 때문에 그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는 그거의 그 리시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코드를 스마트 컨트랙터를 요 뒤에서 얘기를 할 텐데, 스마트 컨트랙터가 실행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보들이 요 리시트 루트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트랜잭션 루트는 우리가 비트코인에서 했던 그 트랜잭션하고 비슷한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세 개가 있다 하는 것이 차이가 있고, 트랜잭션 루트 아래에 이게 우리가 앞에서 했던 먹걸 추리하고 비슷한 그런 컨셉으로 하나씩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요 블록이 붙어서 블록체인이 형성이 되면 요 트랜잭션 루트하고 리시트 루트는 그냥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 스테이트 루트는 계속 요 값들이, value들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 블록체인하고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 지갑에 내가 돈을 얼마로 가졌는지, 그걸 알려고 그러면, 그 블록체인에 이게 여러 블록이 흩어져 있는, unspent transaction output을 다 내가 모아서 해야지 알 수가 있는데, 그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는 그 정보가 여기에 다 이렇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들은 블록이 붙어질 때마다, 각 밸류들이 변한다.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에서는 머클 추리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머클 패트리샤 추리라고 해서, 이더리움 데이터는 블록에 저장되지 않고, 머클 패트리샤 트리 형태로 블록 외부에 저장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통된 노드를 적도로 처리해서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사용한다. 우리 교재에 보면 요거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거기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는데, 요 노드라는 게 말하자면 데이터가 저장된 하나의 컴퓨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클 추리 같은 형태로 한다면 이와 같이 A라는 컴퓨터, 그 다음에 A, 2, 3,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러 세 개가 있다 그러면요, 제일 끝에 하나만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시리얼하게 저장하지 않고, 여기 하나의 노드에다가 A, 1, 2, 3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 노드가 훨씬 단순해진다. 이런 컨셉이 머클 패트리샤 추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메모리를 절약하면서 관리를 잘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더리움의 해시와 프루프 오브 워크인데, 물론 지금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이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로직과 유사하나 해시 함수로 SHA-256 대신에 케착256이라는 걸 쓴다. 이게 더 강한 암호화를 구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더 발전된 해시 펑션이 되겠습니다. 채굴의 독점화를 막기 위해서 매번 계산할 때마다 메모리에서 특정 값을 7개 함으로써 ASIC 사용을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에서는 그 ASIC 써가지고 아주 단순한 그 난스 값을 0부터 쭉 증가시키면서 계속 똑같은 연산을 반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SIC을 쓸 수가 있었는데, 이더리움에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ASIC을 가지고 있는 그 채굴기를 잔뜩 가지고 있는 공장을 가진 사람이 유리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소수에게 권력이 독점되는 그런 게, 원래가 탈중앙화가 목표인데 그 탈중앙화가 훼손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에서는 ASIC을 사용을 못하게 매번 메모리로 가서 값을 7개 하는 겁니다. 요 말은 간단했지만 요 과정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컨셉으로만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특정 값을 7개 함으로 해서 ASIC 사용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결국은 GPU, Graphics Processing Unit 정도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독점을 조금 막아보자,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된 겁니다. 하지만 채굴의 독점화는 여전하다. 그 상위 3개 업체가 이더리움의 65%를 채굴하고, 비트코인의 경우는 상위 3개 업체가 50%를 채굴하는데, 이건 2019년 기준입니다. 그 난이도는 우리가 비트코인에서는 2주마다 한 번씩 난이도 조정을 해서 대략 10분마다 하나씩 블록이 생성되겠는데, 이더리움에서는 15초마다 블록이 생성되도록 난이도를 매번 조정합니다. 현재는 이러한 원래는 이더리움을 처음 만들 때는 비트코인의 프루프 오브 워크를 조금 개선한 그런 형태로 했다가, 지금은 에너지 가소비로 많은 비판을 받으니까 이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라는 것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은 프루프 오브 워크이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는 순간 탈중앙화 이념이 조금씩은 다 훼손이 돼. 그거를 감안하면서 이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로 전환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이 완전한 탈중앙화라기보다가 비탈릭 뷰트린을 중심으로 한 그런 파운데이션의 입김이, 그 단체의 입김이 굉장히 커지게 된 거죠. 탈중앙화가 좀 훼손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탈중앙화를 그래도 가장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앞으로 가장 살아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더리움은 그 스마트 컨트랙터라는 걸 통해서 그 비트코인이 할 수 없는 그 새로운 지평을 열었어요. 요즘 NFT라는 걸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NFT를 할 텐데, NFT라는 것은 결국 이더리움에서 나온 거거든요. 비트코인에서도 뭐 비슷한 컨셉을 시도는 했지만 제대로 안 돼. 그래서 이더리움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더리움도 살아남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가치 저장을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그 거래 수단으로서 일반 화폐가 사용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는 살아남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이더리움에서 샤드라고도 하고 샤딩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알아두면 좋아요. 그 다음에 지분증명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이더리움 블록체인 총 용량은 2023년 5월 10일 기준으로 962GB입니다. 이것도 2022년 1월 26일에 1.2TB에서 525GB로 줄인 겁니다. 테라바이트하고 기가바이트 차이는 알죠? 어떻게 돼요? 1TB는 몇 기가바이트죠? 1000GB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으로 확 줄인 겁니다. 줄였는데 다시 또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1년에 2배라는 것은 이제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수백 기가바이트씩 늘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아까 블록의 블록 바깥의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그랬는데, 그 블록 바깥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량이 커지게 돼요. 비트코인에 비해서 훨씬 빨리 이 블록체인의 메모리 용량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블록체인의 그 하나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메모리 용량입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거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 메모리 크기 때문에 검증에 참여하는 노드 수가 감소한다. 이더리움의 생존에 직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탈중앙화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컴퓨터에서 동일한 디지털 장부를 계속 만들어 가는 게 핵심 아이디어인데, 그렇게 하려면 그 많은 컴퓨터들이 각자 자기 컴퓨터에서 검증에, 베리피케이션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걸 참여를 하려고 그러면 이 정도의 메모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1TB. 그러니까 이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참여하는 노드 수가 점점 줄어들면 결국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비탈릭 뷰트린 그 팀이 낸 아이디어가 샤드 또는 샤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 단일 서버 대신에 여러 개의 개별 서버에 나누어서 보관 및 처리하자. 옛날에는 하나의 컴퓨터에서 다 하던 거를,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같으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이더리움에서는 이게 몇 개로 나누어서 보관하고 처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별 서버가 항상 켜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프루프 오브 워크를 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눴을 때 모든 컴퓨터가 켜져 있어야지 이제 프루프 오브 워크가 되는데, 그래서 이 메모리 문제하고 결국은 또 프루프 오브 워크하고 이게 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서버에서 이렇게 샤딩으로 가게 되니까 프루프 오브 워크가 또 어려운 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에너지 문제만이 아니고. 그래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로 가게 된 그것도 하나의 동기가 된다는 거죠.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더리움은 프루프 오브 워크에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로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모티베이션의 에너지 과소비고 두 번째가 이제 메모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프루프 오브 워크에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로 가게 되면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 중앙 그 서버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 컴퓨터에 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따라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포크라는 게 생기게 돼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도 뭐 비트코인 A, B, C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나뉘어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비탈릭 비투렌 팀에서는 difficulty bomb이라는 아이디어를 써서 아예 어떤 특정한 시점이 되면 이게 그 프루프 오브 워크로는 거의 솔루션을 못 찾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포크가 생길 가능성이 적은 거죠. 왜냐하면 그게 아무리 해봐야 그 퍼즐 문제를 풀 수 없다. 너무 어려워서 풀 수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포크가 안 생기게 그렇게 해서 현재는 프루프 오브 워크에서 성공적으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과연 제대로 프루프 오브 워크에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로 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되게 퀘스천을 가졌던 거죠.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이 장부가 장부에 큰 문제가 있는 거. 장부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결국은 이더리움이 붕괴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다행히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로 잘 넘어왔어요. difficulty bomb이라는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이러한 방식은 결국 탈중앙화를 훼손하고 중앙화로 되어가고 있다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렇지만 이제 기존의 예를 들어서 중앙화 시스템에 비해서는 이더리움도 그런 정도의 중앙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어떤 그 비영리 파운데이션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좀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어떤 뭐 중앙은행이 뭐 룰을 자기 마음대로 이자율을 막 바꾸고 하던 그런 식의 중앙화를 이제 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완전한 비트코인에 비해서 완전한 탈중앙화는 그런 개념은 훼손되지만 그렇지는 않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에서 그 비트코인 블록체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건데 스마트 계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은 당사자가 있고 그 당사자가 참여해서 실제로 대면을 하면서 계약을 우리가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서로 믿을 수 없으면 중간에 중개인을 세우고 우리 부동산 그럴 때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은 그거 없이 하자는 거죠. 우리가 상대방의 신뢰, 트러스트를 기반해서 계약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방식대로 할 수밖에 없어. 내가 상대방을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인이라는 사람을 한 사람을 끼워서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신뢰에 기반을 하지 않는 그런 계약을 우리가 생성할 수 있다면 그런 중개인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 아이디어가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겁니다. 1994년도에 닉 제보가 처음 제안했어요. 이렇게 생긴 친구인데 우리가 앞에서 한번 소개했던 친구입니다. 헝가리안 아메리칸, 헝가리계 미국인인데 물론 이제 이 친구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컨셉이 나왔는데 그래도 체계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용어를 쓰면서 제안했던 친구가 이거고 이 친구고 이 닉 제보가 제안한 그 아이디어를 최초로 블록체인에서 구현한 것이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지금 유명하면서 잘 나오고 있어요. 이더리움은 2015년도에 처음 나왔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비트코인만큼 규모가 크지 않지만 거의 한 반 정도의 규모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성공적인 그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지금 만들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이더리움에서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를 도입하지 않은 그냥 비트코인과 유사한 걸 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성공을 못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그야말로 이제 그 돈을 주고받고 하는 그거만 할 수 있는 그런 암호화폐가 지금 있고, 또 이러한 그 이더리움 이후에 나온 것은 대부분이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도입한 것만큼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암호화폐는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봐요. 물론 이제 부동산을 디지털 부동산을 취급한다든지 그런 이제 아이디어들은 가지고 왔지만, 이렇게 획기적인 이런 점퍼가 있는 그러한 암호화폐는 이더리움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2015년도에 비탈릭 뷰트린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처음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입력으로 특정 조건이 달성되면 자동적으로 실행돼서 출력이 나오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블록체인상의 코드다, 그런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DeFi라고 있습니다. Decentralized Finance에서 탈중앙화 금융인데, 내가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비트코인 또는 뭐 다른 암호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이자를 받고 싶어요. 그랬을 때 내가 그냥 프로그램 상으로 이렇게 올리면 내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 그런 게 있다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한다는 겁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전통적인 계약과 유사하게 당사자 간의 합의 조건을 설정하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계약과는 달리 스마트 계약은 참여 당사자가 거래 상대방이 누군지 몰라도 계약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유형의 중개도 필요하지 않다. 중개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할 때도 스마트 컨트랙트를 쓰게 되면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블록체인상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는 위헌조가 불가능하고 그거를 내가 확실히 믿을 수 있다. 그럼 거기에 뭐 가계라든지 이런 게 다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 그러면 중개인이 필요 없는 거죠. 중개인을 넣는 거는 내가 이게 큰 돈을 거래를 하는데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중개인을 넣는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그 이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모든 정보가 기록이 된다 하면 거기에 필요 없다는 거죠. 이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Solidity라는 것을 주로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게빈 우드 박사가,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개발한, 비탈릭 뷰트린과 같이 이더리움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비탈릭 뷰트린은 학부도 제대로 졸업 못했어요. 학부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다 싶어서 빌 게이츠하고 비슷하게 한 친구고, 이분은 영국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박사를 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개발할 때 일종의 브레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걸 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컴퓨팅 언어 하이레벨 랭귀지하고 비슷한 그러한 컨셉으로 이러한 스마트 컨트랙트에 최적화된 언어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름이 솔리디티입니다. 그 이외에도 뭐 이전에 솔리디티 이전에 있었던 게 LLC, 서펀트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사용되지만 지금 솔리디티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럽니다. 이거는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현재 현존하는 그런 많은 암호화폐 블록체인에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2017년도에 삼성 SDS에서 이더리움 기반의 넥슬레저라는 것을 개발을 했는데, 이제 기업이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을 했는데, 그렇게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잠시 한 10분 정도로
이게 닉 제보가 2019년도에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블록체인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라는 이런 일종의 컨퍼런스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이 친구가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Seoul. I'm going to talk about smart contracts and their economic potential and give perhaps a little broader, different view of smart contracts than normally is given. So you can think of society as consisting of multiple layers. Rather like a house, you can think of as having a foundation, and on that foundation is built structure of wood or steel, and on that structure are built walls and floors, and finally there's paint and windows and other things to go on that. And so you can think of it as layers, protocol stacks. You can also think of networking protocols as layers, and so that's the analogy I'm making here to society. At the basic foundation, we start with security. Without security, you can have very little in the way of good law, and without good law, you can have very little in the way of commerce. And so that's all built on the basic foundation of security. And so smart contracts draws their inspiration from traditional contracts. This is a really good, kind of give you a flavor of what smart contracts are trying to accomplish. Imagine the reverse. Let's take a vending machine, which I would call the great grandmother of all smart contracts, and let's try to do that in traditional law. So if you got a lawyer to write out what a vending machine does, if the party of the first puts in 2 5-cent coins, a 4-cent party gets a soda. If the party puts in a 10-cent coin, party gets a soda. If they put in a 25-cent coin, they get back a soda, a 5-cent coin, and a 10-cent coin. And so you can see this would be very tedious for the lawyer to write down. It would be subject to all sorts of hassle and legal dispute. And so it's much simpler to program this behavior into a machine, and that's in fact what we've done with vending machines. And so smart contracts takes modern computer science and the much greater computational capabilities we have now, and does that for a much wider, broad stretch of things, and especially low-hanging fruit financial contracts, which I will talk about. So smart contracts are a security protocol that change control over things, conditional on states of the world, and on performance of obligations. So, and smart contracts are often equated with dApps and run on the blockchain, and indeed that code running on the blockchain, that trust minimized code, is the core, the most important part of a smart contract, but we should think of it a little more broadly. The Bitcoin Ethereum contract, that trust minimized code, controls assets, and that gives you the incentives to perform based on the control of assets being conditional on what you perform. But it also involves user interfaces. User interfaces will allow you to search for potential business partners, allow you to negotiate with them, and then help monitor performance and let the trust minimized code know how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is going. And so performance is just, doing what you promised to do, basically. And so again, performance verification and condition satisfaction are the two different kinds of oracles that can feed into that. And so to take a broad view of this and to see some of the economic potential here, let's look at the phases of deal making. So internet commerce over the last 30 or so years has really innovated strongly and revolutionized the phases of deal making, especially search and negotiation. eBay used PayPal, and it was very heavily dependent on PayPal, which is why, first of all, why PayPal succeeded is because they were a good complementary match to what eBay was doing, and the eBay businesses had a really hard time signing up with credit cards, so PayPal provided a great alternative to that. But also because PayPal was so dependent on eBay eventually just bought them. And so the first takeaway I want to leave with you, and this is a project that my team's been working on, is that smart contracts aren't just
programs written by programmers running on a blockchain. That trust minimized code is a very important part of it, but I think the next generation of smart contracts are going to be things that non-programmers negotiate between them, just like, much like you would negotiate a traditional contract. Alice gives an offer to Bob. Bob can accept or reject that offer. If Bob has not accepted or rejected the offer yet, Alice can revoke that offer. That's the English common law in the United States version, and it maps pretty directly from wet code to dry code, which we implemented that negotiation process. So instead of a trusted escrow, so this brings us to atomic swaps, which I think are a great building block for financial smart contracts. So instead of a trusted escrow, roughly the high-level non-technical description is use trust minimized code plus cryptographic proof of payment as your trust minimized escrow instead of actually using a trusted third party. And now, so one way to use this is an old language I invented pre-Satoshi back in the 1990s, and basically a future is defined in terms of an atomic swap that's going to happen in the future between two parties with two different kinds of tokens, for example.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 contracts and traditional law, there's a lot of confusion surrounding this. Smart contracts are not meant to be enforceable in a court of law or any such thing. They're a very different beast. They're dry code. They're trust minimized software. They're a security protocol. So, like the repo man, it's a security protocol. It controls what I call the burden of lawsuit. In other words, who has to sue whom? If there's a cross-border contract and one person didn't pay, Alice didn't pay Bob, well then Bob has to sue Alice in some court. And good luck with that, because which court are you going to use, which country, and so forth. So if possession is 9/10 of the law, then smart contracts in a lot of situations may be 99% of the law, especially in cross-border situations, because they control the burden of lawsuit by controlling the assets. Smart contracts are also a security philosophy. We should make security protocols correspond to the actual rights and obligations that people want in their deals. Lawsuits are very expensive, especially when you're doing them across borders. The cost of the software is very low. And so one of the things I want to mention are cash pools. These are, you may have heard of DAOs, distributed autonomous organizations. That's a science fictional kind of thing. The real core meat of that is the use of cash pools in an automated trust minimized treasury and having some rules for that treasury. But has all sorts of applications that have nothing to do with organizations, such as, for example, distributing cash flows, distributing dividends, distributing bond coupon payments. And in a way, that's really more powerful, I think, than tokens themselves or tokenizations themselves. The token just represents something, but if that something is off-chain and based on trust, that doesn't get you very far. What you're really interested in a financial instrument is usually the cash flow. Okay, so the potential economic impact of smart contracts, as I said before, we've already seen how these contractual innovations, these innovations in various phases of deal making really revolutionized and made internet commerce possible, and hundreds of billions of trillions of dollars of market cap were based on these breakthroughs. But they primarily happen in search and negotiation. Performance phase has really lagged. And that's because they're centralized, because they're trust-based. They're not seamlessly global right now. And so smart contracts have the potential, especially in the financial area, of breaking through that. And also some of the course performance, in other words, seizing or freeing collateral in a trust-minimized way to incentivize performance. And so focusing on financial smart contracts here, the notional amount of outstanding derivatives, in other words, the underlying value of the underlying assets, was about 542 trillion, gross market value about 2.7 trillion. So a vast amount of money involved. And there's 6 main kinds of derivatives dominated by interest rates, foreign exchange and credit, and then there's also commodity and equity derivatives. And the trading and volume and interest rate derivatives, 6.5 trillion a year, and about 1 to 2 billion a year in transaction fees. So it's not a huge market in terms of transaction fees, pretty substantial, and growing rapidly.
And so what smart contracts make possible are globally seamless and trust minimized markets. And because of the blockchain security costs, you're going to have somewhat higher transaction fees, and there'll be certain situations where people want to pay those fees based on the ability to be globally seamless and avoid political risks. And so that's my talk. I hope you enjoyed it, and I hope you enjoy the rest of the conference. Thank you.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나요? 거기서 아까 여기 발표한 것 중에서 페이펠 얘기 나오는데, 페이펠 얘기 알아들었나요? 이게 그 페이펠이 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페이펠이 성공한 거는 이제 그 이베이라고 있죠. 이베이가 이제 미국에서 이게 온라인 몰 유명한,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지금도 있죠. 그 이베이가 페이펠을 이제 손잡고 해서 성공했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에스크로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에스크로우가 뭔지 압니까? 안전장치. 예? 안전장치. 그렇죠. 우리가 뭐 중고 거래 같은 거 할 때 상대방을, 내가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이제 안 온다든지, 또는 물건을 보냈는데 돈을 안 보낸다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중간에 누군가가 에스크로 그거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있죠. 예를 들어서 G마켓이시면 G마켓에서 에스크로를 하나요? 이게 자기가 돈을 받고, 그리고 상대방이 물건을 받아 하면 이 사람이 주는 겁니다. 주고, 만약에 물건을 안 받았으면 다시 원래 사람한테 그 돈을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친구가 그게 다 트러스트 베이스라는 거죠. 트러스트 베이스로 하니까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서양 사회가 뭐 신용 사회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신뢰가 있으면 그런 게 필요가 없는데, 이게 신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를 못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스마트 컨트랙트 이런 걸 통해서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스마트 컨트랙트 이런 것들은 뭐 암호화폐라는 게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선의의 신뢰, 그거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신뢰를, 트러스트를 기초로 하는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다오 얘기도 나왔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물어보는 것은 앞으로 이제 이런 영상을 할 때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좀 소개를, 이게 풀 영상은 1시간 이상 되는 긴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 들어보고 가장 핵심되는 내용만 잘라서 한 10분가량으로 모아놓은 것이고, 이거를 풀 영상을 다 보려면 유튜브에 가면 있습니다. 유튜브 가서 닉 제보, 그 다음에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이렇게 치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거의 풀 영상이 나옵니다. 관심 있으면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스마트 컨트랙터를 블록체인상에 체결해 두면 그 사망 확인, 공인된 사망 확인이 이제 입력으로 주어지면 자동으로 보험금이 나오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스마트 컨트랙트 이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닉 제보가 처음부터 이 스마트 컨트랙트 예를 든 것이 이 벤딩 머신입니다. 그 벤딩 머신이 우리가 돈을 넣으면 그 음료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거를 이제 계약을 우리가 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계약서를 쓴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음료수가 예를 들어서 $10다. 그런데 $20를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서 음료수가 $5다. 그러면 여기서 $20 지폐를 넣으면
$10고 $5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를 이러한 그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현하는 거는 훨씬 쉽고 간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밴딩 머신에서 우리가 돈을 넣고 어떤 스낵을 원하는지 그걸 셀렉션하면 스낵이 나오고 잔금이 다시 남은 돈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솔리디티를 이용해서, 솔리디티는 말하자면 C 언어 같은 그런 컴퓨터 언어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 그 박사과정 학생이 많이 쓰는 게 파이썬인데, 파이썬 같은 게 C보다 훨씬 더 유저가 사용하기 편하게 해놓은 거거든요. 옛날에 뭐 C에서 그다음에 Ada로 언어가 발전되고 그러면서 지금 파이썬을 많이 쓰는데, 파이썬 같은 형태의 언어가 이 블록체인에서는 솔리디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솔리드 코드가 이제 요거를 구현하는 이그젬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밴딩 머신이 판매원을 필요하지 않듯이 스마트 계획은 중간 매개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게 밴딩 머신 예를 드는 게 내가 든 게 아니고, 닉 제보가 예를 들고, 그 다음에 비탈릭 뷰트렌도 이 예를 계속 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솔리디티 코드인데 나도 이 프로그램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뭐 정확히 이거를 해보진 않았지만, 이 보면 금방 이렇게 대략 이해가 돼요. 보면, 프라그마, 솔리디티, 이렇게 하면 이게 버전 넘버야. 이게 솔리디티도 계속 언어도 발전을 하니까 이거를 컴파일 해가지고, 머신 랭귀지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컴파일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컴파일러 버전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이름이 밴딩 머신이야. 그래서 요거에 이제 클래스는 컨트랙트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변수를 선언해요. 오너라는 변수하고, 컵케이크 밸런서를 이제 퍼블릭이라는 이러한 그 변수의 타입이 있는 거죠. 그렇게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소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금액을 집어넣고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C 언어로 구현한 것보다 훨씬 간단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purchase 하면, 이제, 밸런스, 남은 돈이 나오고, 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이제 물건이 나오게, 그러한 형태로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볼 텐데, 노트북 있으면 본인 노트북 따라서 한번 해보고, 없으면 그냥 우리 조 교수님이 하는 거를 그냥 보시면 되는데, 이들을 실제로 내가 받아서 뭐를 이렇게 보내고 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여기도 똑같이 이제 솔리디티의 버전 넘버를 쓰고, 요거는 프로그램의 포시시야. 그 다음에 컨트랙트라는 클래스고, 그래서 돈을 밑으로 빼내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이상은 하면 안 돼서 그래요. 맥시멈을 제한해 놓은 겁니다. 요거 이하의 금액을 집어넣으면 그 돈이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걸 한번 나중에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타마스크라고 있는데, 구글에서 메타마스크 사이트로 들어가서 일단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잠시 쉬는 시간에, 본인 컴퓨터가 있으면 한번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더리움 지갑 만들기를 해볼 것입니다. 메인 이더리움 네트워크 대신에 랍스텐 테스트 네트워크로 들어가서 이거 작동되던가. 랍스텐. 그 테스트 넷이 없어지고 다른 거로 들어갔어요? 오케이. 그럼 하여튼 요거는 지금 이런 것들의 기본 아이디어는 뭐냐면, 실제 메인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는 1이더가 지금 뭐 그 200만 원, 300만 원 가니까 거기서 뭐 이렇게 해보기는 실습해보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실제 내가 뭐 몇백만 원을 집어넣고 실습을 한다는 건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걸 실습해 볼 수 있는 그런 테스트 네트워크가 제공이 돼요. 근데 전에는 작년까지는
랍스텐 테스트 네트워크를 썼는데 아마 여기 조금 바뀌었는 것 같아요. 시험용 이더를 구매해 볼 것. 그리고 포싯이라는 게 포싯이 영어에서 수도꼭지입니다. 털면 물이 나오듯이 여기서 이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록 익스플로러인 이더 스캔에서 트랜잭션을 확인해 볼 것. 블록 익스플로러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보여드렸던 건데 이것도 웹사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1이더를 보내는 트랜잭션을 구현해 볼 것. 그 다음에 withdraw 함수를 호출해서 0.1이더를 요청하는 스마트 계약 트랜잭션을 구현하고 실제로 트랜잭션, 스마트 컨트랙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0.1이더를 보내보는 건데 0.1 지금 1이더가 한 300만 원 정도 하는 거니까 한 30만 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요 메스트링 이더리움이라고 안토노폴로스라는 아주 그 그리스의 젊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 책을 쓰고 자기 몸무게가 몇 킬로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젊은 10대 후반에 이 책을 썼는데 지금은 나이가 꽤 들었죠.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내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D앱이라는 건데 아까 그 영상에서도 D앱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것은 Decentralized Application의 약자입니다. D앱이라는 게. 그래서 이걸 붙여서 그냥 뎁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D앱이라고 그래요. D앱. 이건 Decentralized 앱이다. 우리가 휴대폰에 많은 앱들이 있는데 그런 앱인데 그게 블록체인 기반의 앱을 D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플러스 웹 유저 인터페이스 또는 이게 확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웹 애플리케이션 that is built on top of open decentralized peer-to-peer infrastructure services. 이게 결국은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상에서 구현된 웹이다. 이거를 D앱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는 웹3 상의 앱이다. 웹1하고 웹2, 웹3가 있는데 웹1은 저는 한번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홈페이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내가 그냥 정보를 주기만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정보를 보기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페이스북이나 뭐 우리 카톡이나 이런 데는 내가 정보를 줄 수도 있잖아요. 볼 수도 있지만 내가 줄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걸 웹2로 가고 그다음에 웹3라는 것은 블록체인 기반의 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블록체인 상의, 웹3 상의 앱을 D앱이라 한다. 그런 얘기고, 이거의 장점은 지속성이다. 노드 하나가 다운되어도 네트워크가 살아있는 한 24시간 가동된다. 이런 것이 이제, 24시간 항상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러한 암호화폐 시장 들어가면 24시간 계속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명성이 있다. 누구나 이제 이거 볼 수가 있고, 물론 누가 누구에게 하는지는 그거는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익명으로 해서 다 암호화가 돼 있지만 이게 어디서 돈이 어디로 가는지 이거는 명확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투명하다는 거고, 검열 저항성. 그러니까 뭐 개방적이고 허가가 필요 없는 네트워크 상에서 가동되기 때문에 유저를 제한할 수 있는 단일 주체가 없다. 누구나가 이게 검열을 할 수 없다는 거지, 이거는. 프라이버시가 이제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좋긴 한데 각 국가별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싫은 겁니다. 국가가 자기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통제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각 국가에서는 대부분 싫어하고, 그래서 지금 그거 큰 그 줄기를 볼 때는 각 국가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걸 추구하는 그 그룹하고가 서로 파이팅 하면서 성장하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특히 이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게 크게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크게 봐서는 그러니까 일군의 인간들은 이 검열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우리가 인간이 자유롭게 뭔가 좀 해보자. 그런 컨셉이 있는 거고, 또 한 나라 국가에서 봤을 때는
이거 세금도 거둬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참여했다가 폐가 망신하고 이런 것도 보호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우리 국가 통제하에 두겠다. 이제 이러한 그 두 가지 컨셉이 서로 상충하면서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점은 구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유저 경험이 지금 풍부하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사용료가 있어요. 이게 이더리움에 쓰려면 아까 이제 가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몰리면 점점 가스피가 저당으로 올라가게 돼.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이제 이 룰을 런던 하드포크라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줄여서 뭐 상하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해서 이거 사용료를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정보가 노출된다. 이게 개인은 익명이 되지만 또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정보 노출의 위험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D앱의 예가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이 자체가 D앱이야.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디파이. 요즘 암호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뭐 암호화폐 가진 사람은 수천억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남한테 빌려줘서 이자도 받고 이 돈을 불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이제 디파이입니다. 그 다음에 NFT는 다음 시간 다시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이 이 블록체인 관련해서 가장 유망한 그러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D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암호화폐 공급 방식 이게 이제 뭐 알고리즘 공급 방식이다. 비트코인 등 관리형 공급 모델 이거는 ICO를 통해서 ICO라는 것은 우리가 IPO라는 게 Initial Public Offering 해서 주식을 처음에 일반 사람들한테 풀잖아요. 그걸 IPO라고 그러거든요. 같은 방식으로 처음에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이거를 사람들한테 쭉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공짜로 나눠주는 건 아니고 돈을 받겠죠. 근데 뭐 최근에 우리 국회의원 문제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무료로 나눠준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는 거죠. 커뮤니티 공급 모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으면 그냥 채굴을 통해서만 비트코인이 발행이 돼요. 근데 이더리움만 해도 제일 처음에 2015년 시작할 때 일정량의 이더를 발행을 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개발에 참여했던 사람한테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더리움은 ICO를 베이스로 했어요. 처음에 이제 이 암호화폐를 공급하는 게 이제 이런 방식들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교육은 지금 각 대학별로 이것은 내가 작년에 정리해 놓은 거라서 원래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현재 코넬 대학의 미국의 동부에 아이비 리그라고 유명한 사립대학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서 공과대학은 코넬 대학이 제일 좋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IC3 지원하에 코넬 블록체인의 이름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IC3는 The Initiative for Cryptocurrencies and Control C가 3개잖아요. 그래서 Initiative, C, Cubic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코넬 유니버시티, 코넬 테크, 다 대학 이름입니다.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 이거는 쭈리히 대학 스위스, UC 버클리, 캘리포니아,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이라는 유니버시티 오브 칼리지 런던, 영국 이런 데서 참여하는 이거를 우리가 IC3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블록체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MIT에서 MIT 비즈니스 스쿨, 유명한 비즈니스 스쿨이 있습니다. 거기서 MIT 슬로운 블록체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내가 이제 이쪽에 좀 관여를 하니까 내한테도 계속 이거를 보내주고 있어요. 강좌를 들으라고. 단기 온라인 교육이고 이게 OCW라는 건 오픈 코스웨어야.
그러니까 MIT에서 우리가 그 e-learning, 우리 학교도 이제 e-learning 사이트가 있는데 e-learning 교육이 2000년대 초반에 MIT에서 MIT OCW가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 온라인 강좌, 그 교수들이 하는 강의를 찍어서 그걸 무료로 전 세계에 배포했어요. 그게 이제 MIT OCW라는 겁니다. 그 자극을 받아서 제가 스탠포드에서 무크란 걸 해요. 물론 무크도 이제 독일서, OCW도 원래는 이제 독일서 시작해서 MIT에서 이걸 함으로 해서 유명해진 거고, 무크도 원래는 이제 캐나다 그 매니토바 대학이라는 데서 좀 시작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스탠포드에서, 그 교수님이 뭐죠? 그 로보틱스 쪽에, 스룬, 세바스찬 스룬 교수분이라는 이분이 이걸 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로보틱스 컨트롤 쪽에 있으니까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현존하는 학자이면서 엔지니어로서는 가장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바스찬 스룬입니다. 그분이 독일의 본 대학, 저보다 한 10살 아래인데, 본 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그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 여기 와서 참 연구원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조교수가 돼요.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으로 가서 교수가 됩니다. 스탠포드에 있으면서, 스탠포드 대학은 알죠? 실리콘밸리,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옆에 있는 대학인데, 거기에서 있으면서 미국 다하퍼라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이제 뭐 국방부사나 ADD 같은 그 비슷한 그런 그 다하퍼라는 그 국방 관련한 그 무기 관련한 이런 연구 지원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랜드 챌린지라는 걸 했어요. 그 그랜드 챌린지가 오늘날 이 자율주행의 시초입니다. 거기서 어떤 대회를 했냐면 그 모하베 사막이라고 있어요. 캘리포니아하고 네바다하고 사이에 큰 사막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어디죠? 도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LA에서 가는 라스베가스. 죄송합니다. 라스베가스 가다 보면 모하베 사막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한 200 몇십 킬로를 자율주행을 해서 가장 먼저 이제 그 도로 상황을 미리 주는 게 아니고 대회 조금 전에 이 지도를 줘요. 그래서 이 길을 가장 빨리 자율주행해서 오는 자한테 이제 상금을 주겠다. 그 상금이 우리 돈으로 20억 정도 돼요. 20억. 그러니까 이게 대회는 상금이 커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서 브레이크스루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는 거예요. 상금 20억을 거니까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해요. 그런데 아까 내가 말한 세바스찬 스룬이 1등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리 컴퓨터한테 이렇게 가라 하는 거 없이 지가 알아서, 내가 맵을 주면 그 맵을 따라서 지가 알아서 자율주행하는 그 기술이 그 대회를 통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율주행이 지금 뭐 구글 같은 데서 웨이모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2년 뒤에 다시 또 어번 챌린지라고 해서 이번에는 도심에서 자율주행하는 대회를 했어요. 거기서도 이 친구가 2등을 해요. 그래서 1등이 20억, 2등은 10억이야.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뒤에 로보틱스 챌린지라는, 다 다파에서 주관해요. 로보틱스 챌린지라는 대회를 하는데, 그거는 그 후쿠시마 우리가 그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정부에서 그동안에 엄청나게 그 로보틱스 쪽에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나면 이제 뭐 인간한테 도움을 많이 줄 알았는데, 정작 사고가 나서
그 안에, 원자력 발전소 안에 밸브를 닫아야 되는데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방사능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개발한 로봇 다 이리 와봐 해서 하려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이게 뭐냐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쿠시마 사고가 난 뒤에 이게 로봇 우리가 지금 인간이 수십 년 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개발해 왔는데 이게 아닌가 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파에서 다시 20억, 우리 돈으로 20억 원 상금을 걸고 로보틱스 챌린지라는 대회를 열어요. 거기서 1등을 누가 했는지 압니까? 우리나라 카이스트의 오준호 교수라는 분이 1등을 했어요. 그래서 20억 상금을 받고, 내가 이제 로봇 학회 회장할 때인데, 당신 20억 받았으니까 1억 정도 우리 학회에 상금으로 내놔라, 후배들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그때 내가 받아가지고, 젊은 연구자 상인가, 오준호 연구자 상인가 뭐 이런 상이 지금 아직도 계속 매년 그 기금에서 이자를 가지고 이제 상을 줍니다, 매년. 그런데 하여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이런 브렉스루를 형성하는 것들이 이런 컴피티션에서 오는 게 되게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로봇 컨트롤 전공하는데 컨트롤도 영국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세계 최고가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는데 거기서도 보면 그 당시 로얄 소사이티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는 왕립학회죠. 거기에서 큰 상금을 걸고 이러이러한 저기를 개발한 사람한테 상금을 주노라 해서 그 상금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거를 해서 거기서 브레이크스루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탄생해서 오늘날 이러한 저 기술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사회 나가서 무슨 경진대회를 만들거나 하면 상금을 키워야 돼요. 내가 여기 우리 학교 한 10여 년 전에 우리 학교 공학교육혁신사업단이라는 걸 제가 맡은 적이 있는데 우리 학교도 그게 그 사업 목적이 뭐냐면 공학교육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우리 공학계열 모든 학생들은 졸업 논문을 다 쓰면서 캡스톤 디자인을 해요. 캡스톤 디자인이 뭐냐면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서 엔지니어니까 뭔가를 만들어서 만드는 경험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맡으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 교내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를 하고 그 경진대회에서 이제 학생들이 모든 공과대 학생들이 졸업 논문을 써낸 거니까 그 모든 학생들이 졸업 논문 쓰면서 그 경진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게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보니까 다른 학교 이런 데 보니까 상금이 30만 원 막 그래요. 1등이 30만 원, 2등이 20만 원, 3등이 10만 원 그래서 내가 1등을 그때 300만 원을 책정했어요. 10여 년 전에.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나는 처음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정부에서 우리가 매년 우리 정부 돈이거든요. 정부에서 시비를 걸 줄 알았어요. 시비를 좀 걸어주면 이런 철학을 통해서 그런 상금을 키울 그런 기회를 생겼는데 시비는 안 걸더라고요. 그냥 억셉트가 돼서 왔는데 그래서 상금을 키우니까 모든 학생들이 일단 상금이 우리 학생 입장에서 300만 원이면 크잖아요. 어차피 졸업 논문 쓰는 거고 어차피 만드는 건데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그리고 우리 공과대학, 우리 건국대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교육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그런 컨셉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요지는 이 무슨 대회를 하면 상금을 키워야 돼. 상금이 작으면 관심도 안 가져,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서 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상금을 가나면 키워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도 미국 다파라는 데서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 몇 년마다 한 번씩 계속 다파 챌린지를 합니다. 상금이 계속 20억, 10억 그래요. 그렇게 되니까 거기서
좋은 기술들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뭐 딴 데로 흘러버렸는데, 그리고 OCW가 있고 그 스탠퍼드에서 한 스룬 교수 얘기를 하다가 빠진 것 같던데, 그 스룬 교수가 내가 우리 학교에 그때 그 석자 교수로 내가 좀 초대하려고 연락하니까, 그때 이제 자기 아이가 어려서 자기 아이하고 떨어질 수 없어서 이제 못 온다 뭐 그렇게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그 친구가 스탠포드에서 그 그랜드 챌린지 우승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술을 가지고,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구글로 가요. 그 구글 가서 지금 나온 게 웨이모라는 구글 무인 자동차가 결국은 이제 그 팀 리더가 그 친구였어.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은 뭐를 하냐면 그 자가용 비행기, 그 배터리 기반의, 엔진 기반이 아니고 배터리 기반의 비행기, 에어택시 개발하는 걸 하고 있고, 그런 회사를 하고 있고, 또 하나 회사는 그 유데시티라고 그 나노디그리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제 회사 같은 데서 계약을 해가지고 그 1년 교육을 해서 그 회사에 취직을 시키는데, 그 나노디그리를 가진 사람은 그 회사에 이제 입사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노디그리는 기존에 그게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니까 한 20만 원 정도 내서 1년 교육 받으면 하나의 학위를 주는데, 이게 나노디그리야. 아주 스페시피하게 뭐 반도체 어떤 분야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그러한 온라인 교육을 해서 그 나노디그리를 주는 그런 회사를 유데시티라고 이름 붙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CEO야, 이 친구가. 그래서 그 유데시티라는 회사가 최근에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그 미국은 기업 가치를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1빌리언에서 10빌리언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최근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하면 1조에서 10조야. 이 친구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상금, 대회에 나가서 상금도 많이 받고, 또 이 친구는 그 probabilistic robotics라고 해서 또 이런 그 학자로서 책도 퍼블리시를 하고, 이게 어마어마한 업적을 한 생애 내에, 한 사람의 생애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서 훌륭한 많은 학자들, 유럽에서 학자들 많이 봤지만, 이 친구만큼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업적을 내고 임팩트 있는 업적을 내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 친구가 이 온라인 코스를 처음 했을 때, 스탠퍼드 했을 때, Introduction to AI야.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인데, Introduction to AI, 요즘 AI가 되게 화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강좌를 온라인으로 만들었는데, 등록자가 10만 명이 넘었어. 그러니까 그 10만 명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중간고사를 봤는데 10만 명을 다 채점해야 돼. 하여튼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10만 명 이상 되는 그거를 다 처리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1인당 얼마씩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다음에 유데시티라는 회사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MIT의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디지털 커런시 이니셔티브에서 DCI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비트코인의 그 코드를 누군가 관리해야 되는데, 그 관리를 여기서 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 비즈니스 스쿨에서도 하고 있고, 주로 이제 이 비즈니스 스쿨 경영학 석사인데 우리말로, 다른 말로 뭐가 있죠? 비즈니스 스쿨에서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UC 버클리, 듀크 대학 이런 데서도 하고, 제가 이제 UC 버클리라는 데서 공부를 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 스탠퍼드 대학 이런 데서 무크를 통해서 블록체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만 있으면 지금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강의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도.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요 비즈니스 스쿨에서 하는 거하고 조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강좌는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되는, 테크놀로지의 그 원리를 한번 찾아보자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고, 비즈니스 스쿨에서 하는 거, 이런 강좌들은 테크놀로지보다는 어떻게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까, 그런 관점에서 주로 제공이 됩니다. 요게 이번 이제 숙제입니다. 숙제인데 요걸 해보라는 거야. 이거를 메타마스크를 설치를 하고, 이제 디지털 원리 전자지갑을 만들고, 롭스텐 테스트 냈고 연결하다 그러니, 이거는 아마 이제 우리 조금 이따 실습을 할 텐데, 이거는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용 이들을 얻고, 뭐 보내고 이런 거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배우는 것보다가 실제로 한번 해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거가 숙제인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를 본인이 이렇게 하면서 화면 캡처 같은 걸 해서 본인이 직접 해봤다는 것을 증명을 해서 그거로 파일을 만들어서 우리 이 캠퍼스에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조금 있다가 좀 쉬었다가 우리 데모를 할 때 그 데모 내용대로만 하면 돼요. 혹시 질문 있나요? 그러면 지금 3시 24분인데 3시 반에 3시 35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명준 조교 선생님이 데모를 한번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